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부터 전망해 보면서 출발합니다. 먼저 뉴스 라이브입니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걸로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지난주였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542포인트 내린 43,588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01포인트 내려 6,238, 나스닥 472포인트 밀린 2650의 종가로 한 주를 마쳤는데요. 눈에 띄게 약해진 이 고용 증가세가 관세 충격에 따른 경기 둔화 때문 아니냐는 우려가 감돕니다. 아직 남아있는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미중 간 관세 휴전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지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고조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등 굵직한 뉴스 하나하나에 주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던 국내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신고점 돌파를 앞두고 급락했던 코스피,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전환입니다. 최신 기준 17포인트 오른 3,136이고요. 코스닥도 하락세로 시작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9포인트 올라서 782입니다. 또 어떤 소식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 몇몇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이 상법 개정안 처리가 증시에 영향을 줄지 관심사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공개됩니다. 내일은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폭염과 폭우 속에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이 과제로 떠올랐죠.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동향 8호로 한국은행의 6월 국제수지가 발표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세 협상 등이 경기 흐름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은 변함이 없었을지 같은 날 나오는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고 나서 한 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일단 2%가량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7% 늘어난 안경원 매출을 비롯해서 주로 패션, 의류와 외식, 미용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는데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 BSI도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9월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남아있죠.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거란 업계 기대감이 전해지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가 은행보다 쏠쏠하다. 실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균 예치금 이용료는 1.85%. 은행은 물론이고요. 10대 증권사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2%가 넘는 이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높은 이율은 거래소 간 이용자 모객 경쟁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얼마나 이런 구조가 더 유지될지 일종의 치킨 게임 속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7월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5기가와트, 1년 전보다 5.6% 늘어났는데요. 관측 이래 최다일수 열대야를 기록한 지난달에 이어서 8월에도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전기요금 부담도 크겠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하루 평균 5시간 24분 에어컨을 쓰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1만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26도에서 28도 사이의 적정 온도 유지, 커튼 등으로 햇빛을 차단한다든지 효율적인 냉방기기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뒷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는 조선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히든 카드로 이 마스가라고 쓰여진 모자를 특별 제작을 해서 협상장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고란 기자, 이 모자가 동대문에서 제작된 거라고요? 네, 이
이 모자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자 같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많이 쓰고 다녔던 마가 모자의 디자인을 거의 따라했습니다. 네. 제가 필체도 보니까 그 필체를 갖고 와가지고 폰트 말씀하시는 폰트를 거군요. 넣었더라고요. 네, 챗 GPT 활용해서 지난 6월부터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네. 이게 어제 시안이 이제 서너 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그 마가 모자와 비슷한 걸로 했고요. 빨간색 모자 이제 즐겨 쓰는 트럼프 스타일 고려했고 무엇보다 보자면 예전에 이제 4월 달에 일본에 우리로 치자면 기재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일었잖아요. 불효계고. 네, 그 모자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배송 작전도 재밌었어요. 지금 보면은 동대문 업체를 수소문해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요청을 해서 뭐 긴급 배송한 어떤 배송 네. 작전이었다라고 들리거든요. 미리 만들어갈 수 없는 게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나서 보니까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의 진정입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동대문에서 긴급히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공수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협조해서요. 산업부 직원이 워싱턴 DC 직항편에 오는 대한항공 직원 직접 밀봉항공모자 갖고 와서 그래서 받아와서 협상장으로 들고 가는 그야말로 긴급 작전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도 이제 네네. 동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산업부 직원 뭐 다 같이 동원돼서 24시간 안에 이게 갔군요.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협상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모자인데요. 마스카 모자.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을 해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모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디자인해서 네. 뭐 미국 분들한테도 준 거예요. 예,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한 10개 가져갔고요. 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상대방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상징물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요. 대형 패널 설명판도 있었잖아요. 그 흰색 천에 뒤집어 쌓여 있던 패널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빨간색 모자까지. 실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효과라든지 진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협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1,500억 달러가량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네. 이것을 진정성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 조화롭게 가서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모자만 사실 고란 기자님도 일본이 4월에 모자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자만 썼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절대 아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내용이 있고 컨텐츠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패널 같은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이슈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안의 내용들을 구체화한 노력, 그다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한 패널, 그다음에 진정성을 보여준 모자까지 삼위일체가 된 것이어서 결국 된 거지, 이제 흔히 말해 상징성만 가지고는 협상은 당연히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1,500억 달러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좀 들리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을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소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부터 사실 좀 논쟁이 있거든요. 그 논쟁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나조선 같은 조선소가 미국의 어떤 조선소를 새로 지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고, 새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이슈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으면서 미국의 선박 같은 것들을 고쳐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을 육성하는데 미국 내 기지를 육성하느냐, 우리나라 내 기지를 육성하느냐부터 이게 좀 차별적인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이 나와야 적절한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해군 같은 것들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당연히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아직까지 조금 쉽지 네. 않은 과정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외에 조선소를 짓는데 얼마나 또 지원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 전략적인 차원에 따라서 금융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지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거론 중인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선박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특히나 뭐 우리나라 조선 산업 같은 것들이 AI 기술 같은 걸 많이 발전해서 네. 균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선박들도 우리나라 와서 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하면 당연히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해군의 어떤
선박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해외 나가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좀 양가적인 이제 이슈가 있다. 이걸 좀 풀어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화조선소, 미국에 있는 한화조선소를 방문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상 경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하나조선소를 방문한 건 해군선 장관, 그러니까 약간 군사 쪽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군역의 핵심은 뭐냐면 선박 제조 능력이거든요. 네. 얼마나 좋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조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만들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선박을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군선 장관이 하나 필리 조선소, 이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거든요. 이게 지난해 조선소 지분 100%를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인수를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찍은 네네. 사진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만나가지고 조선업 협력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이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마친 다음에 펠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전화하고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얼마나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해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화 던케르트에 보시면 던케르트에서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선박이 부족하니까 군함이 부족하니까 민간 선박들 다 모집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선박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미국 해군 결정력의 결정타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상협상 고비는 넘겼지만 지금 큰 틀에서만 합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진 않는데요. 앞으로 디테일이 중요할 듯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MBN에 출연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앞으로 이제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네. 미국 측에 먼저 제시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한미 경제 동맹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기업에게도 매력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규제 완화, 신속 허가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화 인터뷰였는데요. 세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가 고빌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남아있죠. 그때 좀 뭔가 결정이 될까요? 사실 이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협상에 다뤄지지 않았던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관세도 있지만 비관세 장벽, 아까 플랫폼법이라든지 네. 혹은 뭐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세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농산물 수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농산물 다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쌀은 지켰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감자라든지 사과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느냐, 이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자 같은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3,500억 달러 투자 이외에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3,500억 달러의 투자에 관해서도 이익 배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정책실장님이나 이제 구윤철 부총리님은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보증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뭐 이익과는 관계없이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익을 90% 나눠 갖겠다라는 강력한 입장, 흔히 말하는 약간 지분 투자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갈등 관계 역시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면 IMF가 0.8로 지금 떨어뜨렸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 주말이었나요?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서 39% 고일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스위스 대통령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경로했다. 그래서 39%로 올렸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협상 과정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앵커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협상이 이미 다 됐다고 합니다. 네. 협상이 이미 다 됐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어디 편지 보내듯이 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가 지금 31% 정도였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 31% 낮추기로 하고. 했는데 낮추기 왜냐하면 미국 역시 시계나 미국 또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의외로 제조업 강국이 바이오 강국이기 때문에 수입할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서 관세를 낮추기로 협의를 다 했는데 이제 전화 통화상에서 어떻게 보자라면 갈등이 생기면서 이 관세 같은 거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당일에 이제 맡겼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협상 역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아까 그래서 진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협상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방식. 굉장히 전화로 네. 협상된 것을 전화로 바꾼다든지 글씨를 써서 바꾼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바꾸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보이면서 접근하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만든 이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좀 뒤 흔들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이 관세 전쟁 후폭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고 기자,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K 제품이 인기가 많다면서요. 근데 이걸 또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K 화장품 해서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미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15%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려 25%로 이제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야, 관세 올라가기 전에 이거 빨리 사두자. 화장품 같은 거는 어떤 소비자는 보면은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년치 아이라이너 제품들을 다 사뒀대요.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이제 불닭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같은 데를 보시면 내가 수십 봉의 불닭라면을 사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구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 예일대 조사 확인해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 내에 물가가 이렇게 관세 영향으로 1.8%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의료 같은 경우는 40%, 뭐 신발은 38%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수입, 가구당 수입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이것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역 적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미국이 무역 적자 사실 90년대 채원해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거의 영원,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 적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건실했는데 이제 제조업의 기반이 해외로 옮겨가다 보니까 미국의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부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좀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결국 관세를 올리면서 일단 수입을 막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외에 있던 제조업 기반들을 미국 내로 옮기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오히려 이제 무역 적자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관세 차원에서의 이슈가 결국 그런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서 나왔다. 모든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 협상 역시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적자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는 무역 적자 포인트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관세, 그리고 관세가 가지는 어떤 국내 투자 증진 효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타격을 입으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뭔가 액션을 다르게 취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효과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소비자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부채 같은 것들을 늘리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늘게 되면 또 고용도 늘게 되고 고용이 늘게 되면서 또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번 파월 의장의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발언이긴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 우리나라는 좀 한숨 돌리는 모습이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이슈로 조금 시끄러운 듯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3,300고지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는 뚝 떨어졌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도 좀 버텼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 이슈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가총액 100조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20조가 날아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4% 양지수가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좀 경신하나? 막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는데 네. 다시 3,100선으로 밀리는 하락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대주주 기준 강화된 부분인데요. 이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에서 한 10억 원으로 바뀌는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이제 주식 거래할 때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만 내고 양도세가 일반 거래는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주주. 이제 대주주 50억 지금 50억 기준인데 50억 원 넘게 가지신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양도세, 그러니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2월 전에 수익을 내고 팔면은 양도세가 또 부과되지 않는 이런 회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이게 다 팔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10억으로 줄어들면서. 예, 왜냐하면 대주주 기준을 결정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12월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내가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피하는 기준이 있고 그래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12월에 이제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춰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10억 조금 넘게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아버릴 팔아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온다. 예,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근데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팔면은 또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네. 한참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주식을 산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한번 판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또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아주 반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국민청원 벌써 지금 보니까 11만 명이 반대했다고 해요. 이게 5만 명만 넘으면 국회 상임위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건데 벌써 7월 31일 날 청원이 처음 올라왔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10만 명이 벌써 돌파를 했고요. 여러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0만, 100만까지 한번 동원을 늘려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연말 기준으로 해서 10억만 안 넘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연말 전에 팔았다가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투자하고 싶으면 연초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요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는 1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거다. 심지어는 10월까지만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능부담 원칙과 세수 기반 확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 강하게 말을 했거든요. 이랬더니 인터넷에서는 이 진성준 정책위장의 주식 보유 현황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주식이 한 주도 없어서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또 장남 같은 경우는 찾아봤더니 미국 주식만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뭐 몇 주 되지도 않아요. 네네.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뭐였냐면 앞으로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벌 생각 말고 주식시장으로 와라라는 입장을 계속 내놨잖아요. 네.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세제 개편을 내놓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라고 해서 아마 분노가 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기준 상향 검토 얘기도 조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오늘 박상혁 민주당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내렸을 때의 그 세수 중과의 효과도 사실 그게 크지도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기준이 대주주라는 기준이 과연 10억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주식을 10억 갖고 있는 걸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너졌던 세입의 기반,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상법 개정을 해왔고 혹시 양도세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그런 방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의 기조라고 크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결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옮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특히나 이런 배당 세제하고 이 양도세 관련해서 흔히 이 주가 부양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배당이 많이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서학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용산이라든지 굉장히 유익 있게 이런 것들을 볼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최고위원회 조금 전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오늘 A안, B안 해서 좀 결론이 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해서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약간 반하는 지금 정책이 나온 거고요. 정부가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심어줘야 된다. 그 신뢰를 다시 심어주는 그 트리거는 아무래도 다시 50억으로 올리는 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외신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한국의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CLS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코스피의 구조적 재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조정이 있을 것이다. 실망스러운 세제 개편 때문에. 또 마켓와치 같은 경우에는요. 25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한국 주식시장을 탈선시켰다라고 해서 약간 외국 쪽에서도 외신 쪽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통령실과 이 기재부가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만에 훈풍이 부는 국내 주식시장인데요. 큰 영향이 없기를. 그리고 코스피 5천 다시 기대해 보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내 기업들에게 선물 같은 일단 계약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에너지 솔루션과도 대규모 공급 계약 맺었다고 네네. 밝혔어요. 이 공급 계약 맺으면서 사실 삼성전자 주가, 엔솔 주가 굉장히 크게 반응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한국 주식시장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왜 그럴까라고 보자면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아마 관세 이슈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삼성, 오스틴 그 텍사스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요. 네. 현지 공장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이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지금 패권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안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CEO가는 그간 몇 번 만났던 듯해요. 보니까 2023년 5월에는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해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도 썬밸리 컨퍼런스에서도 만나고 두 관계 앞으로 좀 좋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미국 AI 업체라든지 이런 신산업계도 합종 연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종 연행이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제 이 신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시장을 선점하면 선점할수록 미래의 성장성이 높다라는 흔히 말하는 비전 하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의 파트너들을 골라야 되는데 투자의 파트너가 지금 뭐 대만, 일본 아니면 한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이제 투자 파트너들을 골라야 되고 그 중에서 잘하는 부분들 또 A란 기업이 뭐 대만 어디랑 한다라고 그러면 뭐 B란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스크와 삼성 이런 합종 연행의 관계 속에서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다. 특히나 삼성이 이제 퀄리티 있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지금 테슬라가 AI 기업이거든요. 그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LLM 모형도 만들고 있고 이건 무인 택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AI를 발전시켜서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이런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상황들이고 머스크가 이런 파트너로서 한국의 삼성이랑 LG를 골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빅테크 AI 기업 발전 방향을 골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7만 원 넘었다 좀 다시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오르는 거 보니까 좋게 보는 거겠죠? 주가도?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골랐다는 얘기는 테슬라 또 비용 절감하고 효율화의 또 명수라고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 효율화 이런 비용 절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의 사실 혁신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그러니까 기업 내 비효율성을 떨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한국 관심은 이런 한국 기업뿐 아니고요. 또 최근에 자신의 SNS를 방문한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용자가 이제 일론 일어남 했더니 댓글로 나는 깨어 있다라고 한글로 댓글을 달았어요. 한글이군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 머스크는 우리나라 좀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학개미가 보유한 주식 1등이 바로 맞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죠. 테슬라와 네. 2배짜리 테슬라 ETF를 포함해서 30조 가까이를 들고 있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들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지드래곤 사진 또 공유하기도 하고 K-팝 제왕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사격 국가대표 과거에 그래서 김혜지 선수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머스크 자체가 관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 있는 문화 쪽에서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K 콘텐츠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사격 김예지 선수도 역시나 이 굉장히 모습이 멋졌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목에 각각 이제 탑승하기 위해서 약간 뭔가 이용을 한 걸 수 있겠네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런 애정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과 머스크 간 협력이 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이정환 한양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차영주 ISL 경제연구 소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야흐로 올 K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코드의 광풍에 대해서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광풍에는 단연 이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K-팝 얘기니까 음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스포티파이, 뭐 빌보드 이런 차트에서 OST들이 지금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네.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수록곡 골든이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K-팝 데몬헌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지난 6월 20일에 한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된 이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걸그룹 저승사자, 민화 속 동물들이 등장하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공개가 된 지 3일 만에 영화 영어 부문 1위를 기록했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인기인데요. 네. 여기에 나오는 캐데온에 나오는 OST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든이라는 곡이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2년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싸이의 곡이 네, 싸이 13년 CM, 만에 오피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나서 13년 만에 1위인데요. K-팝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캐데온에 나오는 다른 곡들 또한 차트 100 안에 진입을 하면서 네. 수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른 가수들도 커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일부 OST 넘버들의 선전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K-팝 아티스트들의 곡들도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힘들. 상반기에는 이제 인기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도 공개가 됐는데 시청 기록이 꽤나 상당했다고 하고 이 시점에 넷플릭스 플랫폼이 된 이 OTT의 2분기 매출이 유의미하게 눈에 띄게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 우리 콘텐츠의 덕을 좀 봤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걸까요?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이제 세계 최대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죠. 2분기 매출이 110억 7,9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5조 4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1년 전보다 무려 15%나 증가한 이러한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4%나 증가한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의 이런 어떤 콘텐츠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소개하는 이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적을 이끌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징어 게임 3 이거 뭐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하신 이제 데몬헌터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올해 43%나 올랐어요. 뭐 주식시장에 있어서 미국 증시에 있어서 43%나 올랐고 지금 이제 $1,25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 또한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었고 여기에 한국 콘텐츠의 흥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뭐 잘 됐으니까 좀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문화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지 뭐 대우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질 것 같다. 어떤 선순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극중의 아이돌 멤버들이 이제 사자보이즈가 쓰고 나오는 갓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화 그 자코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호랑이, 까치 이런 소재들이 꽤나 인기였는데 여기에 힘입어서 그럴까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뮤즈라고 해서 박물관, 뮤지엄이랑 굿즈를 합성한 신조어 같은데 그렇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박물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만든 기념품을 뮤즈라고 하는데요. 이 캐데온의 인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즈, 까치 호랑이 배지가 지난 6월 20일 캐데온 공개 3, 4일 만에 품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숍에서는 이제 8번째 예약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문하면 11월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지뿐만 아니라 키링,
볼펜, 책갈피도 나와서 무섭게 동이 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전국의 국립박물관 뮤즈의 매출액은 4년 만에 6배가량 급증할 정도인데요. 최근 이 캐대언이 기폭제가 돼서 K문화 콘텐츠가 인기 열풍으로 뮤즈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기록적인 매출 증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요즘 뭐 박물관 관계자분들 얘기에 따르면 이런 광경 그냥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백화점 명품 매장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런 오픈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박물관을 가끔 가면 정말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만 예. 박물관이라는 게 이제 조용하고 한적하고 또 이런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뭐 이래서 가는 부분들이죠.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박물관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사진을 그냥 봤어요.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보는 게 이제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피서 대신 박물관을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을 이제 보러 가는 외국 분들, 국내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박물관 상품관에 줄을 선다라는 네.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뮤즈를 사기 위해서 박물관 상품관이 말씀하신 명품관처럼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진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제품을 내놓기가 무섭게 제품들이 이게 팔리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중앙박물관의 이제 관람객 수를 보게 된다라면 7월 말 기준 봤을 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이제 그 200만 명, 그러니까 2024년에 한 20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340만 명이 현재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박물관을 이제 관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약 20여만 명이 현재 지금 박물관을 찾고 있다라고 보면 그야말로 우리 이제 K 문화에 대한 열풍이 박물관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순 이제 7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한 50% 정도가 더 많이 관람을 하고 있다. 중앙박물관은 뭐 뮤즈 구매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찾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한 콘텐츠에서 출발해서 K-팝과 아이돌, 음원에서부터 뭐 갓, 호랑이, 까치까지 이렇게 전통문화 소재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K-코드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 이게 문화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도 들으셨죠? 저도 네.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반신반의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 문화가 조금 더 우리보다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많은 이제 세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이제 드라마, 영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부분들이죠. 제가 즐겨보는 콘텐츠가 이제 일본 분인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장금이 드라마. 굉장히 오래 계속해서 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봐도 참 신기했었던 드라마인데 외국 분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돌려보면서 네.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헐리우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K 문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데몬 헌터스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온 지 한참 된 드라마를 계속해서 돌려보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클래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도 우리가 자신 있게 또 권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팝, 뭐 아이돌 노래, 갓, 호랑이, 까치,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요즘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K-팝 데몬 헌터스 극 중의 작중 인물들이 또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인공인 루미가 한 줄 통김밥을 들고 이제 김 냄새를 맡다가 한 줄을 그냥 통으로 입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도 꽤나 인기를 끌었는데 SNS에서 이걸 좀 따라하는 김밥을 한 입에 먹기 챌린지 이런 것도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가 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요. 영어로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건 영상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외국인은 이 김밥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200만 회를 넘기기도 했고요. 네. 이제는 한국에서만 먹는 김밥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김밥을 만들어 먹고 즐겨 먹는 모습을 인증하는 걸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그야말로 김밥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한 줄의 통김밥을 한 번에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시도가 많은데 네. 이 김밥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가능하신가요? 근데 저 보면 이제 화면을 좀 잘라서 나온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네. 김밥을 어릴 때 어머니 김밥 싸주실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저는 기억은 맨끝부분이 아니라 한 입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르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온 사같이 젊은 층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 분식집이라든지 이런 데 김밥을 먹었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소풍 때 꼭 김밥을 싸주셨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아침밥 대신 아침밥도 그걸 싸시니까 한 줄 그냥 자르기 맞아요. 전에 잡아서 입으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을 때가 역시 가장 맛있었고 네.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렇게 한 입 먹고 그래서 가끔 아내가 김밥을 쌀 때는 자르지 말고 좀 주세요. 몇 줄은 이렇게 해서 남겨달라고. 이렇게 먹은 그 기억도 좀 있습니다. 이게 조각 내서 먹는 거랑 또 이제 한 번에 입에 많이 들어올 때 맛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 묘미도 좀 해외 팬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밥 이야기도 해봤고 또 주인공들이 라면 먹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떤 촉매제가 된 거 아닌가 싶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라면, 불닭 같은 키워드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검색량이. 콘텐츠에 여태까지 등장했던 그런 PPL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가상의 브랜드의 제품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관련한 한국산 제품들이 덩달아서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데모노토스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장면을 우연찮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컵라면 정도를 이렇게 3명이서 먹더라고요. 그것도 한 입에 호로록 먹고. 예, 후루룩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저도 참 그것을 봤을 때 느꼈던 것이 왜 상표가 안 들어갔을까? 우리가 익숙한 상표가 안 들어갔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PPL이 아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먹거리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겠죠. 예. 김밥 같은 경우도 만약에 PPL이 들어갔으면 상표가 뒤에 붙었을 텐데 그런 건 그렇겠죠.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 전반적인 라면 업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특정 제품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젊은 층들이 라면을 먹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은 라면들이 공통적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작품에는 김밥,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순대, 호떡, 국밥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가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 달고나들 많이 좀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전반적인 간식 먹거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호응을 좀 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배경에 인기 있는 콘텐츠가 또 기반이 되기도 하고 K라면의 열풍이라든지 냉동김밥 형태의 제품이 지금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K푸드 열풍은 이래저래 지금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 다름 아닌 지난주에 또 협상 타결이 된 15%의 상호 관세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비싸진 물건을 또 대해야 되는 현지 소비자들, 특히나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화장품 있죠. 자외선 차단제 같은 우리의 화장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 현지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좀 사재기를 해야 된다.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 아이돌의 음반이라든지 굿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 붙어서 비싸지기 전에 좀 대량 구매해야 된다. 이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미 관세 협상 타결 전부터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예. 미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관세 발효 전에 살만한 제품들을 추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본인이 사재기한 한국 화장품 목록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예. 미국의 한 패션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부과되기 전에 비축을 해야 하는 K-뷰티 제품들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K-뷰티뿐만 아니라 K-팝 팬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음원과 디지털 콘텐츠는 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요. 실물 음반이나 굿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관세 발효 시한 전에 좀 가급적 그 전에 구매한 것도 빨리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관세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뷰티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의 화장품이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던 우리의 또 효자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2위를 넘보고 있는 상태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의 프랑스 화장품도 넘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프랑스산을 제치고 현재 지금 1위를 좀 나타내고 수입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냐라면 미국 소비자들이 우리 K-뷰티에 쓴 이제 금액들을 놓고 보면 2024년에 17억 달러를 썼는데 네. 현재 2023년보다 50%가 넘게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 화장품을 놓고 보면 역시 이제 프랑스나 미국산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긴 해요. 글로벌리 예.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3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바싹 추격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화장품 하면 이제 중국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남미, 동남아 이런 데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장품이 갖고 있는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지만 네네. 우리가 굿즈라든지 화장품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관세가 한 15%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0,000원짜리 화장품이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 이제 되겠죠. 끝자리 이렇게 돼서. 네. 그런데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가 12,000원이 된다라고 우리가 안 살까요?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네. 있고 또 화장품분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던 화장품이 12,000원이 되면 좀 네.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니 한국산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피부와 피부 톤과 피부에 맞는 화장품도 쓰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관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자동차 같이 그렇게 비싼 내구재가 아닌 상태라면 물론 소비가 약간 줄 수는 있겠죠. 굿즈를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화장품 소비를 좀 아껴 쓰자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큰 대세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뭐 시청자분들 찾을 거 없이 가까이 박진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쓰던 화장품 조금 가격 올라도 그대로 사실 건가요? 네, 구매할 것 같아요. 네. 좀 기분은 좀 상하더라도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있겠죠. K뷰티의 경쟁력이 관세 부과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제 아기 분유들 이런 것들도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재화의 특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올 K 시대 K코드가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황금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시작의 출발점에 우리가 K팝이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을 좀 사야 된다든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데몬 헌터스의 열풍은 다른 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하나의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품에 있어서의 인기와 좀 다르게 전반적으로 우리 K 문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필두로 해서 우리 일반 소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심들이 만약에 뜨거워진 상태라 전반적인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소비주들에 대한 부분들, 투자 와인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뭐 라면을 필두해서 우리가 이제 김밥까지 다 이제 상장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K-팝에 대한 것은 저는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미 기존에 인기를 끌고 있었던 분들인데 원래 좋았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또 음원들이 또 인기를 끌게 되면 더욱더 이제 관심을 많이 끌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신규도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주위에서 아무리 K-팝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K-팝 자체를 쉽게 접하지 못했었던 분들이 이런 뭐 만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접촉을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엔터주들을 투자할 때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높을 때가 투자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보통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드라마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신곡이 나온다라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때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최근과 같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러한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서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 생각을 해보면 이제 BTS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또 군복무를 얼마 전에 마쳤고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소속사 의장인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법정 리스크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전망보다는 K-팝 업계 전반을 두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 리스크와 또 호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일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K-팝이라든지
K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한두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네. BTS가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도 우리 전반적인 다른 K팝 같은 경우가 승승장구한 모습들을 좀 그렇죠. 보였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BTS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룹이 쉽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BTS가 네. 이제 잠정적으로 군대 갔다 온 거지만 하지만 이제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소속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것들을 꿋꿋하게 딛고 일어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도 보면 저는 역시 우리 K 문화에 대한 일부 좀 잡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K코드 열풍에 대해서 차영주 소장님과 투자자의 관점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